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한동안 사이버 검열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수사당국의 과도한 검열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다라는 반박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의견 개진이 가져올 혼란을 규제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검찰의 대응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논란들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진통이기도 하죠. 과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합의점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서 초이노믹스의 방향들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찰 논란에 휩싸인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 한국을 뜨겁게 달군 카카오톡 감찰 논란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시 적발하겠다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대응에 카카오톡도 감시 대상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된다는 외국 메신저 이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기 이르렀는데요. 텔레그램은 한때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이 카카오톡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등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열린 이 다음 카카오 출범식에서 이석우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검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렸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규모 압수수색한 사실이 폭로가 됐는데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석우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죠. 이석우 공동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청영장을 불응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이버 검열이 인터넷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IT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생사의 기로에 소개된 이 국내 IT 업계. 이번 논란을 국내 IT 산업의 발전 계기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다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눠보죠.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친근한 얼굴입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교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해는 가지만 좀 경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쪽의 대응이 경솔하다고 보세요? 양쪽 다? 정부의 대응이 경솔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자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정은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이버 검열, 사찰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솔한 판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솔한 판단 정도가 아니라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일련의 흐름들을 짚어서 보면 명예훼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크게는 두 개의 그런 그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사이버 내 범죄라든가 혹은 카카오톡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럼 남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 성격의 발언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예. 첫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주 공인 중에서 공인입니다. 그 공인들은 때로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것들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하나의 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이 과연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소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다른 판단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검찰이 움직여서 심지어는 아주 개개인의 그 기록인 이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까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일사불란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카카오톡 자체가 지금 알아서 제출을 했느냐, 혹은 스스로 서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예. 이런 흐름들을 국민들은 굉장히 전근대적으로 보고 있고 비민주적인 어떠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당하는 건 카카오톡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두 분 다 이제 검찰의 대응을 지적을 하셨는데 카카오톡의 대응도 조금 미숙했다, 세련되지 못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초기 대응이 조금 굉장히 미숙했죠. 예. 거기다가 또 사실 카카오톡의 그 대표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고,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네이버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무슨 압수수색이나 이런 경험들에 대응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카카오가 처음에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시민단체에서 노동당 부대표의 어떤 사찰이 있었다 이러면서 증거 자료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기자분들께서, 서버의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저장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대표께서 그건 잘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구나. 예. 우리가 굉장히 아껴줬던 기업인데 이게 우리를 그냥 어떤 상품 취급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 어떤 말을 자꾸 바꾼다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여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심리에 좀 무지했거나 혹은 섬세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카카오톡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검찰에서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특히나 한국처럼 예. 어떤 정부 기관들의 입김에 의해서 사실은 꽤 기업들이 위축이 됐던 경험들을 경험으로도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살고 죽는 것들이 많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혹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서 내놔라 할 때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다 그거를 지켜야지만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망명을 하지 않는 한, 그야말로 서버가 해외에 있지 않는 한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그리고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걸 문제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다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건별로 아주 지엽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말은 앞뒤가 안 맞게 되고 그러니까 신뢰는 더 떨어지게 되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을 했더라도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을 전공하신 분의 대응으로서는 좀 미흡하고 또 이 거대한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그것도 포탈에서 쭉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신 분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미숙한 그런 그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청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제가 저번에 이제 국감 때
또 이제 참고인으로 갔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논란의 중심이었죠. 실시간 감청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도 예. 우리나라와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소위 전직 NS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의 그 미국의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구글,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업체들. 그 업체들의 서버에 가서 미국의 NSA나 FBI가 실제적으로 정보를 가져왔다. 거기서 더 나가서 예. 실시간 감청 시스템을 달아서 예. 키워드를 치면 그것과 관련된 걸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설치를 했다. 이게 예. 이제 프리즘 시스템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 사건이 딱 있었을 때 미국의 기업들은 처음에는 우리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계속 논란이 증폭되니까 아니 영장을 가져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안 시스템의 수준을 올리겠다.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순서가.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실은 실시간 감청 시스템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톡 대표께서 실시간 감청 시스템은 설치돼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예. 앞으로도 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액면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실시간 감청 시스템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카카오톡 시스템은 하루에 60억 건 정도의 대화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내부 어떤 그 직원의 협조 없이 검찰이 예. 과연 그걸 마음대로 달 수 있느냐? 그건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 서버에 저장이 되는지요? 예전에는 한 3일에서 7일 정도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논란이 생긴 후로 그 조치를 취해서 이틀에서 3일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눈 대화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찰 그리고 카카오톡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자들은 그렇게 믿어하지 않거든요. 네.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못 믿는 것은 카카오톡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카카오톡은 아무리 성의를 보인다고 해도 예. 실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청에 관련된 영장 거부하겠다고 해도 누리꾼들은 코웃음을 치는 거고 사이버 망명의 어떤 러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나 국회가 나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예. 면밀하게 따져서 그 부분이 범죄에 준하게 되는 걸로 기술적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안심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법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지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대통령 명예훼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 들어가 있는 거 다 취하하고 예. 이런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그런 어떤 그 선한 어떤 비판의 움직임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열린 세상을 표명하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 서버에 몰려와가지고 감청하겠다 이런 상상을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 똑같이 전단을 갖다 뿌리는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거기에 심각한 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적인 표현들이 아주 남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찰들이 제지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정부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그 풍선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것들을 도심에서 올리려고 했더니 한국법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국법은 오히려 그 접경 지역에서는 더 강력하게 그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선택적으로
뭔가 정보를 통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고, 선택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보 소통의 자유가 막혀 있는, 표현의 자유가 막혀 있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감청이든 뭐든 안 한다고 하지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들을 자꾸 하게끔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켜서 이런 그야말로 그런 감청이 불가능한 땅, 그야말로 중립국 같은 그런 어떤 세상, 이런 거를 꿈꾸면서 그걸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용자들도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누는 대화를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톡도 이제 정부로부터 어떠한 요청이 있어도 이제 응대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궁에 빠진 많은 현사 사건들이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나누어진 대화로 또 해결되고 또 범인이 잡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느 수준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참. 지금 사실은 앞으로의 논의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제는 카카오톡에서는 감청영장에 그렇게 예전처럼 순순히 협조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감청영장이 제시됐을 때는 그러니까 통신제한조치영장이죠. 그게 제시됐을 때는 우리는 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이 제시됐을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역들을 제출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오는데 무섭단 말이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협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법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단간 암호화라고 하는 겁니다. 종단간 암호화를 시켜놓으면 모든 대화 내역이 서버에 저장은 됩니다만 그게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또 이걸 풀 수 있는 키는 양쪽 사용자들 휴대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는 그냥 서버를 압수수색 해봤자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어떤 수사도 가로막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미국의 모든 메이저 기업들이 전부 다 종단간 암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애플부터 애플의 아이메시지도 종단간 암호화가 되거든요. 서버에 한 7일 정도 보관이 됩니다. 근데 압수수색 해봤자 나오는 게 없단 말이죠. 암호화돼 있으니까. 구글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FBI 국장이 게시판에다 언론에다 대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이거 수사권을 이게 막고 있다. 합법적 수사권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이 어떤 암호 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BI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사찰, 검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럼 누굴 위한 것이냐에 있어서 이건 모든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특정 어떤 통수권자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안 먹힐 수가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거 테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국민들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 검찰에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맥히겠느냐. 그럼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수사권을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구성원과 정부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것이 신뢰의 수준이 낮은 것이 모든 또 문제를 낳는 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게임 시장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셧다운제 때문에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과거에 뭐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독죄 도입을 통해서 또 관련 산업들이 좀 주춤한 적이 있는데 이 잘 나가는 산업들이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 제도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하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규제 완화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규제 완화는 잘 이루지 않고 특정한 어떤 세력들이 경제적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들이 오히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게임 업계의 셧다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인데
게임을 통해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중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있지만 그것이 정설은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셧다운제라고 하는 거는 게임을 선택하는 사람의 선택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타율적 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물론 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조정하고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러면 그건 아이한테 적용했듯이 어른한테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 지금 뭐 사이버 사찰을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개개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종단 암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종단 암호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엄격성 때문에 실제로 수사권의 저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의 선택적인 어떤 폭들을 강화시켜줘서 이것이 개개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자료들은 빼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검증되는 자료들을 제출하게끔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암호들이 없이도 얼마든지 인격권도 존중해 가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자신들의 행정적인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과다하게 요청하고 과다하게 받아서 과다하게 침해했던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게임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로 민간에게 이런 부분은 정말 민간에게 선택을 돌려줘야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막아줄 수, 예를 가령 게임에 중독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 게임의 중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게임 업체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또 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그 대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 너무나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 퇴출을 갖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공존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 공존의 문화 없이 기업의 패러다임은 전부 이윤만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은 혹은 문제가 생기면 규제만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생태계를 죽이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IT 산업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뭐 규제가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부 불필요한 규제들이 산업 진흥을 좀 가로막는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좀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IT 기반의 큰 서비스 기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IT 산업에 그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항상 내놓을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생활 양식입니다. 이게 공동이라는 얘기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가지고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만들려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겠습니까? 미국에 먼저 생겼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게 자정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실제로 게임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외국 가서 이제 생활을 가족들 데리고 해봤기 때문에 보면 나이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외국 게임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메일 계정으로 등록을 하는데 자기 계정 등록하고 부모 계정을 같이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 메일 계정으로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이용했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셧다운제라는 게 느닷없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학부모들은 다 좋아하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중국 모바일 게임이 작년 대비 올해 성장한 게 394.9%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지금 전체 게임 규모가 중국이 8조 3,888억인데요. 그 중에 모바일 게임이 2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유망 8대 종목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이러고 막 키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체들은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좀 어떤 규제를 만들기 전에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규제가 외국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할 거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깐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놓을 수가 없는 이 맛. 자연직가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햇살 담은 포도즙. 궁금하시죠? 자연직가의 포도즙은 고품질의 상주 고랭지 포도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피로회복, 노화 방지, 숙취 해소, 항암 효과까지. 와, 이 자연직가 포도즙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한 팩에 담았습니다. 포도의 씨와 껍질의 영양까지 그대로 담은 자연직가 포도즙이 50팩 한 상자에 33,000원, 55,000원 아닙니다. 44,000원도 아닙니다. 자연직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최저가 33,000원. 포도알이 살아있는 포도의 영양. 자연직가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사이버 감청 논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인격권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너무나 기술들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또 대안들은 그 후에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민과 대안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또 연구해서 그게 적절한 그 불이익들이라든가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사인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개발 위주의 그런 산업화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열려진 공간 속에서 집단지성의 힘에게 좀 맡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더욱더 소통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시스템들로 정부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뭐 단적인 예로 행정부의 그 소통에 관련돼 있는 그런 창구들을 보면 정말 낙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먼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열려진 어떤 사고들이 가능하고 진정한 창조 경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이버 감찰 논란에 대해서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출범 100일을 맞아 다시 시험대에 오른 최경환 경제팀. 역대 여느 경제팀보다 빠른 속도로 쏟아졌던 이 정책들을 두고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정책들이 다양했던 만큼 반응들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야권의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팀이 단기 처방에 의존해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유근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놓고 한국 경제의 재앙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대책,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 규제 완화 정책 등 최경환 경제팀의 대표 정책들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편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인데 성과를 운운하기엔 아직 이른 거 아니냐, 또는 최경환 경제팀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팀을 향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 많았는데요. 최경환 경제팀의 100일간의 행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난 100일보다 사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는데요.
최경영 경제팀, 나아가 국내 경제 순항을 위해선 어떤 밑그림이 필요할지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을 쳐보겠습니다. 초이노믹스 100일을 두고 참 많은 여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과연 그간 100일의 성과의 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조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 동안 이룬 성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가볍게 살펴봤는데, 자, 교수님은 1점 중에 10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한 60점 정도 주겠습니다. 긍정적인 게, 100점, 60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는 어디 있어요? 지금 최경환 장관의 지금 현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기 경제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지금 굉장히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좀 추정을 많이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후하게 70점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실세 총리라는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굉장히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적인 정책들이 조금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외생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정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100일간 진짜 엄청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일주일에 하나꼴로 새로운 그렇습니다.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책들? 이 정책들이 세제 정책도 있었고요. 세제 정책, 부동산, 그리고 예를 들어 재정, 금융 지원하는 거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랑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든지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사내유 부분 과세를 하겠다고 나온 것 자체도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실장님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좀 내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면 그걸 약간 웃도는 정도로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고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케이스거든요.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이제 쏟아부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사실 효과를 대부분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가장 원하는 쪽이 그쪽이었고 이제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만으로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 좀 같이 병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좀 효과를 시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정책을 발표는 했지만 정책이 실시된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워낙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효과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참 금리를 인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양적인 확대 정책을 이제 종료하겠다고 일정 기간 동안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하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은 안 내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 들어오고 나서 내렸죠. 내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금리라고 하는 게
내려갔다고 해서 투자가 바로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제 그 돈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늘지만 그 수요를 가지고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당한 투자처라고 하는 게 가계 부문도 그렇고 기업 예. 부문도 그렇고 그게 이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현재의 금리 상태는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예. 저금리라서 이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지금 현재 금리가 현재 잘 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지적도 하셨지만은 아직 뭐 일부 정책들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이제 뭐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100일 지났는데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러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예.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1월 달에 취임한 CEO에게 12월 이제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예. 올해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묻는 그런 이제 케이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책 효과라는 것은 뭐 금리 인하가 됐던 재정을 늘리던 최소한 이제 6개월 이상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는 좀 내년 상반기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의 기조가 예.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이제 방식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부의 재정을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 부분에 있는 사내 유보금을 이제 사용하겠다, 끌어당기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또 어떤 여유 자산을 활용을 해서 1조 이상 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에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줄 필요는 좀 있습니다.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뭐 짧은 기간은 분명합니다. 예.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뭐 가시적인 게 보이지도 예. 않고 그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시장이 보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게 좀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크게 보면 우리가 제1기 경제팀에 비해서 2기 경제팀의 방향 자체가 확 달라졌고 예. 2기 경제팀이 현재 지금 입법이 아직 안 되긴 했지만 그걸 현재 윤곽을 잡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게 종 모양이 그대로 갈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예. 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는 뭐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뭐 지금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뭐 한국 경제 재앙이다라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저는 뭐 한국 예. 경제의 현재 지금 재앙이다.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현재 최강환 경제팀이 들어온 이 시기가 상당히 우리 경제 지금은 국내의 상황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국외적 그렇죠.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엔저가 그렇고 예. 현재 지금 중국의 그죠 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 지출에 대한 문제도 이것도 세수 부족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재정 적자 확대되고 경기 활성화가 이제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선순환적 해결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경제의 재앙이다, 예. 길을 잃었다. 이건 예. 조금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친 표현이다. 네. 비슷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의 또 이한구 의원 아까 좀 지적하신 부분인데 네. 사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장기 침체의 조짐 나타날 것이다. 네. 우리 경제의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개방 국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주도형의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 상황의 어떤 변화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정책이 사실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거든요. 예. 즉 그렇다면 사실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재정 방식인데 그렇다면 이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재정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지금 건전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지방 부채라든지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이게 지금 부채가 국가 채무가 그렇게 안정스러운 이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정부의 모습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한구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 금리도 인하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되고 재정 적자가 이제 좀 더 크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 사용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적자를 상쇄할 만큼의 가계 부문과 기업의 수입이 안 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이건 돈만 들이붓고 나중에 결국은 부채만 남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 근데 또 할 말은 있습니다. 많은 부양책 내놨는데 국회에서 입법 활동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실 만들어낸 정책이 시장에서 시행되고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변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고요. 법을 만드는 곳은 이제 입법부입니다. 즉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을 이제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세한 부분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최경환 부총리 아까 구조개혁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구조개혁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이제 30개 중점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전혀 이런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내놓은 부양책에 관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초이노믹스가 우리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느 분야의 정책이 좀 아쉽다든가? 저는 항상 생각에 이제 법이 입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집행이 되고 그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기업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인데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벤처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법에 의해서 벤처기업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벤처기업이 훨씬 활성화된 미국이거든요. 이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기업들이 그게 무슨 벤처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토양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이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우리 시장 기업들 들여다보면 참 실적이 좋지 않아서 뭐 기업도 그렇지만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하향세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 어디서 활로를 찾고 어떻게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장하고 결국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국내 기업이 지금 더 어려운 부분은 몇몇 기업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전체 기업들의 이제 이자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사실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구조조정이 한 번은 일어나야 그 다음에야 좀 이제 비로소 경쟁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뭐 전문가들 구조개혁 하는데 좀 자세히 좀 풀어주죠.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합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중요한 5대 산업, 다시 말하면 전자,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여기에 전부가 이제 현재 경쟁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전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IT 업종이 아주 위험한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환율 하락하고 워낙 강세 당연히 요 문제고. 조선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저가 수주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현재 효과가 지금 나타날 것 같고요. 철강도 이제 공급 과잉하고 경기 침체랑 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 하락,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 마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중동 지역 쪽에 자체 정제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기대고 있는 이 사업들이 조금씩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5가지 어떤 이런 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지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현재 우리가 뭐 현재의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다른 새로운 수종 산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구조조정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주대형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제 양적완화 이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급속하게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은 또 엔저 시장으로 해서 일본 제품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리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참 대외 여건 만만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경쟁력도 좀 잃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5대 산업 부분에서 보면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신기술의 이제 발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유업계에 굉장한 타격을 이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런 제조업 부분을 보호하고 이제 육성하고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해왔던 방식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서비스 산업 쪽에서 이제 파급 효과가 크고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법이 통과돼야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적은 그 환자 1인당 간호사가 굉장히 적은 이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굉장히 많다. 다만 이제 굉장히 막혀 있는 규제라든지 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이제 경제부처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100일 지난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거의 또 시간이 다 돼가서요. 좀 마지막으로 초이노믹스가 비판을 할 것이나 성공을 해야 또 우리 경제도 살고 우리에게 또 희망이 생길 텐데 제언을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수님 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의 경제팀인데요. 상당히 어쩜 보면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입법이 됐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현 경제팀이 한국 경제가 침체인업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은데 다만 이에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기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성과 하지만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정책이 좀 치중해서 우리 그 추세가 지속 가능하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신지? 일본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재정 투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는 했지만 이제 같은 이제 중복 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론적인 부분도 좀 함께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조금 남네요. 그래서 뭐 재원하실 게 있으면 한두 가지씩 더 해주시죠. 좀 더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여튼 현재 우리의 경제라고 하는 게 예전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른 해외의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충격이 오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됐죠.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두는 것,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정책 요거만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데 대해서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 많은 제조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데 이게 뭐 FTA나 뭐 이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 이제 과잉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유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에 대한 발표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실장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일 잔치, 요즘에는 뭐 잘 안 한다고들 합니다만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였죠. 100일이라는 의미는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아직 시작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100일을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뭐 또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재단하면서 실망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기운을 모으고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행복하셨죠?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 이번 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대표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샘 140%, 셀바이오텍 90%, CJ 대한통운 90%, SKCNC 60%, 누적 수익률 380%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이 종목 급등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재료, 특히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톤당 400달러대 초반에서 500달러 후반대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 물량이 과하게 좀 쏟아져 나오면서 제품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9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PBR이 0.5배, 부채 비율이 올해는 30%, 내년에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가격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상승하는 포착이 됐었고요. 현재 3차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봉을 보시면 1차 상승한 이후에 제2차 상승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한다는 부분 긍정적이고 여기에 외국인도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하나, 제품 가격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400달러대 초반에서 3분기 500달러대 후반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둘, 원재료 가격, 투입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매우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 과잉이 지금 쏟아지면서 매우 매력적인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 셋,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전분기 대비 190% 이상 영업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PBR 0.5배 수준, 부채 비율은 올해 30%, 내년에는 19%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셔서 연말까지 쭉 끌고 오시면 높은 수익률 기대됩니다.
060-300-4982-3번 최강부자클럽 후원식 전문가였습니다.